그럼 11만 달러에서 뚫고 40% 오른다고 하면은 네. 뭐 15만 달러 정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범위가 아닐까. 아, 그렇다면은 지금 뭐 다음 주부터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7월 중순 정도까지 충분히 시간이 있는 거죠. 불확실성은 전반적으로 사라지면서 유동성은 본격적인 확장 국면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시점에 네. 가격은 최고가 근처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이거는 최고가 근처이기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라 오히려 최고가 근처인데 안전한 거죠. 다만 이제 한 가지 별수는 이번 상승이 아주 길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은 항상 여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여름에 한 번 정도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보면은 그 여름 조정까지는 끝마치고 난 다음에 정말로 강력하게 상승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을 쓰신 신민철 작가님 모시고 요즘 코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요즘에 코인 얘기들이 또 다시 또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아무래도 막 11만 달러 찍었다. 네. 그리고 뭐 다시 또 뭐 조정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뭐 다시 한번 상승세가 오나 이런 고민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또 작가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뭐 막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 많이 빠졌다가 네. 회복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11만 달러도 찍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현 상황을 좀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원래 이제 12월 정도에 고점을 찍었다가 그 이후에 보통 이제 매년 그 다음에 1월 때 좀 약세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월 정도까지 조정을 받고 한 2월 정도부터는 반등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트럼프가 딱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관세 전쟁을 일으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관세 전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위험자산 시장이 뭐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특히나 비트코인은 이런 이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황금성이 너무나 뛰어나고 네. 전 세계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 증시보다도 더 리스크 오프 매도가 강하게 일어나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관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구간까지는 계속해서 가격이 안 좋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었고요. 그럼 언제부터 반등을 했냐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가 말한 해방의 날이라고 하는 그 관세를 다 이제 상호 관세를 공표를 했던 날이죠. 네. 그 이후부터 이제 1, 2주 정도에 걸쳐서 바닥을 찍고 그 상호 관세를 발표하는 이벤트는 어떻게 보면 이 관세 전쟁의 정점을 찍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끝을 보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의 끝을 본 이후부터는 그럼 이미 최악은 지나갔으니까 네. 앞으로는 더 이거 최악보다 좋아질 일만 있지 최악보다 더 나빠질 일은 없으니까 그때부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가격이 빠르게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관세 전쟁이 뭐 아직 끝난 건 아니고 네. 일부 뭐 이렇게 완화 기조가 보이긴 하지만 또 다시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의 어떤 그 리스크 이게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조금 성급한 건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리스크 오프 모드에서 리스크 네. 온 모드로 전환된 것은 맞고요. 그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불확실성 장세에서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상승했던 금이 최근에 네.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리스크 오프 모드일 때 그 선호되는 자산이 이제 안 좋아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비트코인이 이미 최고가를 다시 한번 찍었고 증시도 이제 최고가를 향해 점점 가고 있죠. 네. 그런 것을 보면은 전반적인 시장 기조는 리스크 온 모드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조금 좀 네. 그 공포감이 조금 좀 네, 사라졌다. 조금 사라지고 이제 네. 나아지고 있는 건데 다만 여전히 관세 불확실성은 그래도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는 남아 있을 네. 거고 근데 이제 거기에 또 하나 이제 그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게 결국은 미국의 금리이나 기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물가와 고용에 대한 네. 걱정들은 아직은 남아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도 시장은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도 아마 연말 정도까지는 거의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폴리마켓이라고 하는
자신의 돈을 걸고 네. 침체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에 투표를 했던 그런 투자자들의 의견이 60% 이상 거의 한 65% 그러니까 3분의 2까지 올해 경기 침체가 일어날 거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현재 네. 그 가능성이 30% 아래로 내려갔어요. 네. 그 얘기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 거죠. 이유는 트럼프가 관세에 있어서 계속해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완전히 교란시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원래부터도 트럼프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트럼프는 결코 시장을 망치지 않을 거다라고 네.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침체가 발생할 정도의 그 정도의 위협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직은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불확실성은 점점 약해지고 리스크 오프 모드에서 리스크 온 모드로 전환되는 기조는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앞으로 뭐 약간의 뭐 불안감은 있지만 뭐 분위기는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럼 지금 한 1억 5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여기 정도가 아니라 이제 더 높은 거를 보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지금 가격은 최고점, 지난 최고점이죠. 11만 달러의 네. 저항 영역대에 여전히 걸려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순간적으로 이제 올라온 그 관성에 의해서 최고가를 한번 뚫기는 했지만 이건 이제 중력이 이제 최고가라고 하는 그 저항의 이 중력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로 치면 지구로 치면 대기권 같은 거예요. 여기를 돌파하려면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한데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바닥에서부터. 네. 그러니까 힘이 딸리니까 관성에 의해서 이 최고점 영역을 일시적으로 돌파했지만 중력에 의해서 다시 끌려 내려오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현상이 언제 일어났냐면 작년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에 비트코인이 5만 6만 이렇게 올라가서 7만 달러 넘어갈 때 그때도 똑같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일시적으로 전고점 바로 직전까지 갔다가 한 10%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제 강력하게 그 최고점을 뚫고 쫙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고점 저항 영역에서 매도 세력이 많이 나오면서 저항을 받았다가 거기다 이제 최근에 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한 소리 한 것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조정을 끝내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최고점에서 팔려고 하는 그런 매도 세력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 물량들을 다 받아서 소화해내고 나면은 이제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물량을 다 소화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항이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는 이 가격대에서 거래를 했던 기록이 없거든요. 신고가 영역에서는. 네. 그럼 이제 저항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나도 팔 때 됐다라고 네. 생각할 정도로 가격이 오를 때까지는 이제 쭉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여기서 다지고 나서 막 갑자기 단기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 오히려 그렇죠. 위에가 원래 뭐 없으니까. 그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최고가 근처에서 저항을 받는 건 사실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고요. 네. 그 부분을 뚫어내고 나면은 그 위는 기존의 거래 기록이 없는, 그러니까 저항 매물이 없는 일종의 청정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가격 발견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네. 새롭게 적정 가격이 될 때까지 가격이 쭉 오르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차트 패턴적으로 자주 나오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통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한 자산이니까 뭐 달러 기준으로 보통 많이 하니까 우리는 이제 억으로 해가지고 1억 이렇게 하지만 사실 네. 뭐 1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럼 10만 달러가 어떤 그런 기준이었는데 그렇죠. 약간 그 다음은 한 15만 달러 뭐 이 정도라고 봐야 될까 뭐. 네, 확률적으로 한 14에서 16만 달러, 15만 달러 그 정도가 가장 높고요. 왜 그러냐면 현재 비트코인은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어요. 한번 쫙 올랐다가 네. 수개월 횡보하다가 또 한번 쫙 올랐다가 수개월 횡보하는 이런 계단식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계단식 패턴은 일반적으로 이전 상승률만큼 다시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바로 직전에서의 상승률은 얼마였냐고 하냐면 한 60% 정도였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자산의 몸집이 커질수록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승률은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60% 올랐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그만큼 시가총액이 더 커졌어요. 이제 2조 달러가 넘잖아요. 네. 시가총액이 커졌으니까 더 무거워졌으니까 지난번보다는 조금 덜 오른다고 생각하면은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뭐 한 지난번에 3분의 2 수준으로 온다고 하면 40% 정도 오를 수 있죠. 그럼 11만 달러에서 뚫고 40% 오른다고 하면은 네. 뭐 15만 달러 정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범위가 아닐까 생각을 그러면 다음번은 한 그 정도쯤에서 또 뭐 일시적 뭐 저항을 또 이건 뭐 알 수 없지만 네, 뭐또 확률적으로 있겠죠. 높고요. 거기다 이제 지금 추가적으로
그 비트코인은 유동성과 대단히 밀접한 자산이라고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애당초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유동성 흡수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성과 대단히 밀접한 영향을 받는데 유동성에 한 10주에서 15, 16주 정도 지연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특성이 있어요. 네. 그거는 뭐냐면 댐이 상류에서 이제 딱 방류를 하면 우선은 상류를 거쳐서 하류로 내려오잖아요. 이 상류가 안전자산이고 하류가 위험자산이에요. 네. 경기 위험이 이제 좀 전반적으로 보이면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전부 금리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을 풀기 시작하면서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물이 이렇게 딱 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물이 어디로 가냐고 하냐면 안전자산으로 먼저 갑니다. 네. 거기 가서 상황을 보는 거죠. 불확실성이 거칠 때까지. 그렇게 보다가 불확실성이 거치면 그 다음에 위험자산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전 세계 글로벌 유동성이 풀린 시점에서 금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해서 가격이 올랐던 거고요. 그동안 이제 위험자산들은 안 좋았죠. 근데 지금 금은 조정을 받고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찍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당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과 10주에서 15, 16주 정도 지연돼서 가격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안전자산에 머물러 있다가 네. 충분히 주변 상황을 살피고 나서 이제는 괜찮다 싶을 때 위험자산으로 오니까. 네. 그런데 그 글로벌 유동성 상으로 보더라도 한 7월에서 8월까지 한 달 정도는 좀 유동성이 정체됐던 구간이 있어요. 그럼 이 구간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거라고 굉장히 좀 유력하게 추정해 볼 수 있죠. 아, 이번 7, 8월에 한번 좀 조정이 올 네. 수 있다. 그리고 원래 7, 8월이 어떠냐면은 최근에 비트코인이 가장 안 좋았던 달입니다. 네. 비트코인은 7, 8, 9 3분기 여름이 안 좋아요. 근데 원래는 9월이 가장 안 좋았는데 지금 조금씩 앞으로 당겨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8월이 지금은 제일 안 좋고 오히려 9월은 이제 8월의 바닥을 찍고 약간 회복하는 네. 그런 구간이 되고 있고 7월은 이제 최악인 8월을 맞아서 좀 미리 선반영해서 안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글로벌 유동성도 딱 마침 지금 10주에서 한 10몇 주 정도 지연돼서 온다고 하면은 네. 7, 8월이 조금 조정기예요. 그럼 그 두 가지가 딱 맞죠. 네. 그럼 그때 가격 정도가 어느냐고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 이제 최고가를 뚫고 올라가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15만 달러 정도? 네. 그 정도 수준에서 좀 약간의 다시 가격 정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굉장히 유력하게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러면 7, 8, 9에 조정이 오면은 지금이 6월 초니까 그럼 뭐 요 6월에서 7월 사이에는 약간의 좀 상승이 있을 좀 거라고 있을 저는 것이다. 봐요. 그래서 6월에서 한 7월 뭐 많게는 중순까지도 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14에서 15만 달러 정도 바라보고 네. 올라가는 상승이 이번 최고점은 돌파하면 나왔다가 네. 거기서 이제 7월에서 7, 8, 9 요 정도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지금 한 11만 달러 왔다 갔다 했는데 14만 달러라면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단기간에도 이렇게 올 수도 있는. 네, 그럼요. 비트코인은 원래 그 상승할 때 그 상승 기간이 4, 5주밖에 안 됩니다. 네. 4, 5주 동안 기존에도 항상 뭐 50%, 70%가 올라왔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뭐 다음 주부터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7월 중순 정도까지 충분히 시간이 있는 거죠. 네. 네. 다만 이제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이제 유동성이 좀 약간 끊기는 거가 또 한 7, 8, 9에 네, 있어요. 잠깐 올수 그래서 있다. 그때 한 달 반 정도 조정이 예상되는데 다만 저는 그 정도 시점부터는 이번 사이클의 과거 패턴처럼 막 반년씩 조정받는 그런 긴 조정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유동성인데요. 네.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한 번 오르고 수개월 조정을 받는 이런 계단식 상승을 벌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금리 인하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올해도 금리 인하 한 번도 안 됐잖아요. 맞아요. 지금 원래는 한 6월, 7월이면 된다고 했는데 또 안 될 분위기잖아요. 이제는 9월 되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금리 인하가 계속 밀리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좀 상승하는 이 상승 사이클로 들어가는 구간이 그 출발선이 굉장히 뒤로 밀렸습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은 유동성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산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유동성이 상승 사이클로 들어가는 그 출발선이 뒤로 밀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자체 내생적인 그 반감기에 의한 공급 감소의 효과로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원래는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가 동시에 맞물려야 되는데 한 발이 없이 외발로만 네. 깽깽이로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폭발적인 포물선 상승을 하지 못하고 한 번 올랐다가 조정받고 한 번 올랐다가 조정받는 이런 계단식 상승을 해왔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그 글로벌 유동성이 조금 본격적으로 상승기 확장기로 들어가는 그런 사이클의 초입을 벗어나고 있는 장면에서 트럼프가 관세를 어쨌든 아무리 관세를 낮춘다 하더라도 10%의 최소 관세, 보편 관세는 유지할 것이고 국가에 따라서는 타협이 안 되는 것과는 더 높은 관세를 유지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관세로 인해 분명히
무역 위축과 경기 약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각국이 유동성을 확장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다음 미국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분명히 금리 인하가 예고되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확장 사이클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이제 본격적인 확장기로 들어가는 하반기 정도부터는 과거와 같은 그런 오랜 기간의 횡보는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7, 8, 9에 뭐 이제 물론 뭐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뭐 오면 과거 패턴을 봤을 때 그때는 보통 한 얼마 정도의 조정의 퍼센트를 보통 얼마를 보는 거예요? 뭐 일단 비트코인 조정이라고 하면 일단 10%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고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온다면 한 20% 20% 정도까지도 정도. 올 수 있죠. 왜냐면 이번에 상승폭이 11만에서 15만이라고 하면 14, 15만이라고 하면 뭐 기껏 3, 40%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뭐 과거처럼 뭐 30%이 정도의 조정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른 거에 뭐 일부 반납 정도. 그렇죠. 뭐 반 정도 네. 3분의 1에서 반 정도. 그럼 반대로 뭐 조금밖에 안 오르면은 조정도 좀 약할 수도 그러면 조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횡보라 그러죠. 기간 조정. 그럼 거의 지금 11만 달러 정도 때는 그냥 이거 다지는 건 뭐 거의 지금 가격이 부정사실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가장 안전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불확실성은 분명 관세 불확실성도 약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불확실성은 전반적으로 사라지면서 유동성은 본격적인 확장 국면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시점에 네. 가격은 최고가 근처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이거는 최고가 근처이기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라 오히려 최고가 근처인데 안전한 거죠.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지난 12월에 최고가 11만 달러 찍었을 때는 각종 이제 우리가 뭐 위험 지표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인간 지표인데 네. 그 구글 트렌드에서 보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검색했는지 네, 모르겠어요. 네. 그게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지금 똑같은 11만 달러 그 정도인데 그때의 한 반토막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과열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가격은 똑같은데 그때는 과열돼 있었고 지금은 오랜 조정을 통해서 그런 흔히 말하는 약한 투자자들이라고 하죠. 팔 사람들은 다 팔고 떠나서 지금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과열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개수는 똑같은데 금액도 똑같은데 개인이 안 들어왔다. 그럼 결국에 뭐 기관이 들어왔다는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고 ETF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왔었고 올해 이제 초에 관세 전쟁이 정점을 향해 갈 때 순매도가 일어났었는데 해방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순매수세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서 개인들은 지금 관심이 없는 상태고 가격은 최고가 근처고 관세 불확실성은 점점 약해지고 있고 미국은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기적으로는 훨씬 더 안전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보다 한 30-40% 올랐는데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비트코인에 대해서 막 네, 얘기들이 맞아요. 많이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번 사람이 별로 없는 네.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더 안전한 거죠. 오히려 막 알트코인에 물려 있는 사람도 많은 그쵸.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들어오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강하게 상승할 수 있죠. 그런 분위기다. 생각보다 네. 좀 안전한 구간이다라고 네. 얘기해 주셨습니다. 신민철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올해 그 하반기 때가 결국에 이제 모두가 말하던 그 반감기 이후에 뭐 불장 그쵸. 그 타이밍이라고 이제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 사이클들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정점을 한번 찍었다가 이제 전반적인 긴축 모드로 들어가면서 유동성이 이제 오히려 감소하죠. 네. 감소했다가 그럼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앙은행들이 다시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풀죠. 그럼 유동성이 다시 올라가면서 이게 경기의 순환 사이클이잖아요. 네. 올라가면서 직전 고점 부분을 뚫으면은 뚫었다가 일반적으로 한 번 정도 다시 돌아와서 이 뚫었던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삼는 리테스트라는 거를 고쳐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유동성 확장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고점을 찍었다가 긴축 모드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 최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그 시점 정도까지가 일반적으로 2년이 좀 안 걸렸어요. 한 600일 정도가 걸렸어요. 네.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얼마나 걸렸냐고 하면 900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얘기는 기존 사이클들보다 1.5배 이상 유동성 확장 사이클로 들어가는 시점이 뒤로 밀렸다는 거예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경기와 고용이 생각보다 너무 강하면서 네. 일단은 전 세계 글로벌 유동성의 키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중국이나 유럽 등은 이미 예전부터 시작을 했지만 아무래도 유동성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출발선이 뒤로 밀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한 번 오르면 오랜 시간 조정을 거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은 지지부진한
약간은 지루한 이런 상승장을 겪어왔었는데 이게 이제는 종말을 고할 때가 거의 오고 있다. 글로벌 유동성이 지난 2021년, 22년에 기록했던 최고점을 지금 뚫어서 지지선 테스트까지 마치고 이제 다시 상승하는 국면으로 딱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다시 돌아올 확률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관세 때문에. 예, 관세가 어쨌든 발효가 될 거기 때문에 경기에 분명히 악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금리를 낮추고 뭐 감세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 부양책 등을 통해서 유동성을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앞으로 더 강력하게 확장하는 확장 사이클로 분명히 들어가지 이게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부진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감기 사이클 뭐 이런 게 약간 지금 늘어졌다고 늘어진 하셨잖아요. 거죠. 늘어진 거죠. 그러면 그거랑 똑같이 이 반감기 4년 사이클도 뭐 예를 들어 뭐 4.5년, 5년으로 이렇게 조금 뭐 아니요. 뒤로 갈 그럴 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급과 수요잖아요. 네. 이게 어느 한쪽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둘 모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의 기본적으로 이 공급과 수요의 축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공급은 채굴자들이 채굴하는 채굴량, 그러니까 반감기예요. 네. 그다음에 수요는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 사이클, 유동성에 의한 유동성 사이클이에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과거 사이클들에서는 이 4년의 공급과 수요의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이 합이 잘 맞았어요. 네. 잘 맞아서 공급과 수요를 어느 정도 동시에 이렇게 사이클이 생기고 없어지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급은 예외 없이 이거는 4년마다 무조건 일어나죠. 반감기는 일어났는데 나머지 한쪽 축인 수요 쪽, 그러니까 유동성 확장 사이클이 지금 출발선이 뒤로 밀린 거란 건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급 측의 제한이라는 한 가지 요소만 가지고 가격을 끌어올리려다 보니까 이게 지지부진해졌던 거고, 다만 지금부터 그럼 유동성 확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은 그러면 지금부터 사이클이 앞으로는 강력한 상승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그 이후의 사이클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관점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까지 예측하고 있는 바로는 유동성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확장이 시작되면은 길면은 2년 정도까지의 상승이 지속이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내후년, 내년 좀 빨리 끝나면 내년 말, 2026년 말에서 늦게 끝나면 2027년 중순 정도까지 지속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이미 지난 사이클에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 긴축 기조가 예상이 되면 미리 선반영해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 말 정도까지 이 유동성 확장 사이클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한 내년 2분기 정도부터는 이제 슬슬 비트코인은 미리 긴축 상황을 대비해서 사이클이 끝날 가능성이 높죠. 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유동성 확장 사이클이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한정 계속 길게 가는 건 아니에요. 거기다 미국이 지금 어쨌든 물가가 아직도 높기 때문에 네. 이번 미국의 금리 인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유동성 확장 사이클은 길이가 아주 길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걸 반영한다면 어차피 이 사이클에 엄청나게 길게 만들 정도로 유동성 확장 사이클이 길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내년 한 1분기, 2분기 정도의 이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공급 측 제한이 생기는 반감기 사이클은 그대로 또 2028년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은 이거에 맞춰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아마도 필요하다면은 조정 구간을 기존 사이클들보다 더 빠르고 짧고 굵게 끝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 내년 초 정도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 말에 이번 사이클이 끝나서 내년 말 정도부터 다시 시작할 걸로 봤는데 유동성에 의해서 이번 사이클이 좀 늘어져서 네. 내년 한 중순 정도까지 2분기까지 지연이 됐다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사이클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조정 기간은 원래 기존 사이클들과 같은 1년이 아니라 6개월. 네, 한 반년 정도로 빨리 끝내버리는 거죠. 생각보다 훨씬 빠른 하락이 올 수도 있겠다. 그렇죠. 짧고 굵게 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앞열차가 밀렸어요. 네. 예. 그럼 뒷열차들도 밀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밀렸다 하더라도 앞열차 밀린 만큼 뒤로 밀지는 않죠. 얘는 최대한 정시에 출발하려고 하죠. 네, 어떻게든 땡겨야죠. 네, 어떻게든 땡겨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사이클이 뒤로 밀렸다고 해서 그 밀린 만큼 다음 사이클도 그대로 밀리진 않는다. 어차피 28년에 네, 또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시장은 결국 준비를 할 거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조정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로 짧고 굵게 끝나거나 아니면 뭐 한 9개월 정도로 끝나서 뭐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 정도에 바닥을 찍고 또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될 거다. 아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 중순 정도까지는 좀 유동성에 의한 상승장을 이제 그쵸.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비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알트장이 온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면 알트장은 비트가 떨어지는 와중에 가는 건가요? 진짜 강력한 알트장은 비트가 빠지면서 알트가 올라요. 그건 사이클 이제 최후반부에 나오거든요. 네. 그때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비트를 팔고 알트를 사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정말 이제 끝물이고 거기로 가기 전에 이제 전반적인 알트코인들이 다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강력하게 상승하는 알트코인 사이클의 시작은 지난 사이클들까지는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첫 번째 메이저 조정을 끝내고 다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올랐던 타이밍이에요. 근데 그 타이밍부터가 또 때마침 본격적인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던 타이밍이었거든요. 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도 더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더욱더 유동성에 민감해요. 네. 여지껏은 그 타이밍들이 맞물렸어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맞물리고 있는데 이게 어떤 변수가 발생을 했냐면은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정말 제대로 돌파한 거는 작년 11월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기존 지난 사이클의 6만 달러 후반대, 6만 9천 달러대 그 저항 영역을 완전히 뚫고 10만 달러까지 넘긴 거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메이저 조정이 12월 중순부터 왔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한 2월 정도부터는 끝내고 다시 상승할 거라고 봤는데 트럼프가 자리에 앉자마자 관세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반적인 위험자산 셀오프가 발생을 하면서 이게 한 4, 5월까지 이어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아직도 전고점 돌파 이후 첫 번째 메이저 조정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11만 달러의 최고점 저항 영역을 완전히 뚫고 14나 15만 달러를 향해서 돌진할 때 그때가 이제 정말로 비트코인이 전고점 돌파 이후 첫 번째 메이저 조정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이 시점 정도부터 이제 글로벌 유동성도 지금 제가 본격적 확장기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알트코인 시장이 강력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이제 한 가지 별수는 이번 상승이 아주 길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은 항상 여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여름에 한 번 정도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보면은 그 여름 조정까지는 끝마치고 난 다음에 정말로 강력하게 상승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저도 이런 비트코인 얘기들을 듣다 보면은 가격을 가지고 매도나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그 시기나 뭐 이런 흐름을 가지고 보는 것 같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네, 가격도 볼 수가 있고요. 양쪽 네.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주식처럼 무슨 EPS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히 얼마가 적정 가격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만으로 그런 거를 평가하는 것이 이제 주식 같은 자산보다 훨씬 어렵다고는 볼 수 있죠. 네. 그럼 보통은 어떤 지표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나요? 일단은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역시나 뭐 MVRV 같은 그런 고점 지표들을 많이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에 의한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트코인은 현금 흐름 같은 다른 자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없고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주식 같은 자산보다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렇다면은 차트 분석이나 여러 가지 온체인 지표들을 통한 그런 기술적 분석이 일반적인 주식 같은 자산보다는 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뭐 대략 조금 좀 쉽게 얘기하면은 내년 초 정도부터는 그런 온체인 지표들 보면서 고점을 고점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죠. 지표들이 나오기 네. 시작하면은 조금 뭐 정리를 하든지 그쵸. 뭐 그 마음에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네. 그때 또 잘못 내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만에 또 갑자기 급락할 수도 그쵸, 있는 있죠. 확률이 네.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하반기가 거의 뭐 상승을 그 노리는 분들한테는 최적의 타이밍이겠네요. 왜냐면 뭐 내년 초에 들어가가지고 뭐 딱히 많이 내년 못 볼 초면은 수도 이제 좀 있잖아요. 많이 늦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내년 초에는 아마 만약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상승장을 이어간다면 내년 초에는 이제 비트코인 사는 개인은 거의 없을 거고요. 네. 아마 대부분 다 알트코인을 사지 않을까. 알트코인 쪽으로 그때 네. 가면 또 다시 한번 또 네, 미친 불장 한번 또 나오면서 알트코인 엄청난 불장이 오면서 네. 개인은 아마 다 알트코인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관이 들어와서 약간 좀 과거와 패턴이 달라진다 이런 건 없을까요? 지금까지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네. 이번 사이클이
계단식으로 올랐던 이유 중에 유동성이 제일 크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관 투자자가 진입한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는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개인처럼 감정에 따라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규율에 따라 거래를 하고 또 급격한 변동성을 그렇게 반기지 않거든요. 네. 그런 측면들이 작용을 하면서 기관 투자자가 많이 진입을 한 게 비트코인이 과거처럼 폭발적인 상승 후에 폭발적인 조정을 받는 그런 급등 후 급락 추세가 아니라 한번 쫙 오른 다음에 장기간 이제 가격대를 다지는 그런 계단식 상승을 해왔던 것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분명히 그런 영향이 앞으로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과거처럼 70에서 80%까지 하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좀 한 50에서 60% 정도로 그 하락폭이 사이클이 끝난 이후에 하락폭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들이 아예 뭐 시장을 떠나진 않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기관들도 이런 걸 알고 있을 텐데 사실 기관들이는 더더욱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조금 선진입했다가 좀 빨리 나가고 네. 뭐 이러면서 그 과거의 패턴이 또 약간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항상 지금까지도 이어져 왔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그 패턴이 결국은 이번 사이클 후반부에도 나오겠죠. 사이클 후반부 가면은 개인들은 오히려 달려듭니다. 네. 네. 어떤 논리로 인해서 달려들냐면 그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이 그 과대 그 시장 거품 사이클이라고 하는 그런 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시장이 이제 최고조에 다다르면은 새로운 논리가 등장한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개인들은 이제 불나방들은 그때 달려드는 거죠. 네. 그럼 비트코인 사이클의 새로운 논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번엔 다르다. 네. 이제는 그 과거와 같은 하락은 반감기가 없다. 네, 이제는 과거와 같은 하락 없고 기관들이 들어왔고 국가들이 들어올 거고 비트코인은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자산이 됐기 때문에 영원히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논리가 나올 거예요. 네. 그 논리가 나오면서 개인 이제 불나방들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때 기관들은 그 불나방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먼저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시 하락장이 오겠죠. 그러니까 그 기관들이 만만한 곳들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있다가 정말 불나방 들어올 때까지 버티다가 그때 네, 불나방들에게 충분히 이제 팔고 나가는 거죠. 네. 그 전에 먼저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 기관들이 사고 있다고 아까 네,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여전히 좀 먹을 게 있다라고 판단했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에서 얘기했던 목표 가격이 20에서 30만 달러 정도였는데 네. 여전히 지금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평균적인 목표 가격이 한 25만 달러 가까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20에서 30만 달러 평균 수준이잖아요. 그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길어야 앞으로 이제 1년이란 말이죠. 1년도 안 남았을 수도 있고 네. 그 정도 기간에 2배에서 3배 정도의 예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가총액 5위의 네. 초대형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뭐 단기간에 막 2배 오른다는 게 어마어마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되게 어찌 보면 되게 쉽다고도 전 느껴지거든요. 뭐 종목 하나고 뭐 볼 그쵸. 것도 별거 네. 없고 네. 그냥 이건 그냥 약간 사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믿음과 네. 그냥 신뢰로 가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변동폭은 좀 있지만 뭐 주식을 오히려 투자하는 것보다 더 쉽다고도 느껴질 수도 네. 있는데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주시는 네.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또 대통령도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뭐 ETF가 승인된다거나 해서 뭐 추가적인 뭐 유동성이 공급되거나 뭐 이런 거는 없을까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 투자자가 거의 90%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TF가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어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그래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굳이 비트코인이라는 좀 안전한, 네. 그나마 안전한 게 있는데 이렇게 알트만 네.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애당초 이제 코인 시장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그 주식은 이제 본주가 아니라 세배 레버리지 ETF예요. 맞아요. 한국인이 원래 조금 약간 그런 것을 좋아하는 네. 그런 경향이 있고 여기에는 저는 좀 부동산 시장이 너무 치우친 전반적인 이 자산 시장 구조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거든요. 네. 그 세배 레버리지 ETF를 사시는 분들은 큰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이미 가격이 너무 올라와 버린 한국 부동산에 손을 대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따라잡아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급해지니까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는데 급할수록 이제 지름길만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세배 레버리지에 많이 몰리고 그럼 그 심리가 코인 시장으로 오면은 그냥 바로
알트코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또 하나 있겠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한국은 해외만큼 특히 서양권만큼 이 비트코인에 대한 교육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충분한. 서적도 훨씬 부족하고요.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자산에 대한 교육도도 많이 떨어진다. 그 두 가지가 맞물려서 투기적 자산에만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이런 좀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코인판에 내가 돈을 넣겠다고 하는 거면 나는 뭐 몇 배 먹어야지 그렇죠. 이런 마음이신 분들만 들어오는 거죠. 일확천금이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뭔가 자산으로 보고 네. 뭐 이렇게 장기 보유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한번 먹고 나가겠다. 네. 근데 이제 점진적으로 저는 개선될 거라고 봐요. 지금 한국도 이제는 슬슬 특히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맞아요. 비트코인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채널도 부동산 채널이잖아요. 아니 저도 관심도 많고 실제로 이게 어차피 글로벌하게도 움직이는 맞아요. 자산이고 네. 네. 제일 좋은 거는 뭐 세금도 없고 네. 수수료 이런 것들도 네. 뭐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괜찮은 게 별로 없다라는 네. 생각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그 준비금으로 그 비축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기조가 더 강해졌다고 보고 이제 향후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라든지 이제 조금 더 암호화폐에 관련된 여러 법안들이 완전히 규제화되고 나서 미국이 세금 예산 중립적인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실제 매수까지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범국가적인 진입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네. 그 단계 저는 다음 사이클부터라고 보는데 그 단계부터는 한국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투기적 자산으로 보는 그런 인식이 거의 사라지고 완전히 주식이나 부동산 채권 같은 하나의 자산군으로서 보고 보유하기 시작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 코인 그 관련 업계에서는 요번에 그 대통령이 바뀌면서 세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부분은 없나요? 뭐 예전에 이제 세금을 부과하려다가 또 안 네, 하고 했던 게 저는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부과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2027년부터는 예고했던 대로 부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뭐 원래는 세금이 있는 게 사실 정상이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기존에 세금이 없었던 환경에서 조금 더 이득을 봤던 것은 있지만 네. 결국은 암호화폐라고 하는 이 자산이 한국에서도 완전히 정규 자산군으로 편입이 되려면은 그러면 뭐 세금이 세금이 없는 있어야죠. 상황이 유지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 업비트 앱 설치 뭐 이런 순위 이런 것들도 네. 매도의 어떤 그 네, 많이 지표가 될수 미치고요. 있다. 제가 아까 구글 트렌드에서 지금 순위 인기가 굉장히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특히 지금 미국 자산의 진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앱 설치 순위가 사실 업비트 설치보다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12월에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찍었을 때는 코인베이스 앱이 앱스토어에서 1위였습니다. 1위. 근데 지금은 뭐 100위권 막 이렇대요. 아, 네. 너무 좋은데요. 타이밍이. 네,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똑같은 가격인데 과열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거품은 다 빠져 있는 거죠. 가격은 그대로인데 거품은 싹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산이라고 하는 게 가격이 오를 때 거품이 반드시 끼잖아요. 자산 가격은 펀더멘털의 상승과 함께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펀더멘털이 본질이고 그 위에 인기가 과열된 게 거품이라고 하면은 지난 12월에 11만 달러 올 때는 펀더멘털의 상승과 함께 거품도 함께 껴서 11만 달러가 된 거죠. 네. 그런데 6개월간 조정을 받으면서 이 거품, 과열은 식은 거죠. 근데 펀더멘털은 계속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똑같은 11만 달러인데 이제는 거품은 다 제거됐고 본질만 남은 11만 달러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11만 달러는 작년 12월의 11만 달러보다 가격 포지션적으로 훨씬 안전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것도 한번 투자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